진구가 되는 것은 싫었지만 진구가 잊히는 것은 무서웠다. 그는 당황스러웠다.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해가 질 때까지 방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사물들이 어둠에 서서히 묻히는 것을 보면서 변덕쟁이가 된 자신을 미워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주 혼잣말을 했다. 형민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형민아, 그건 금방 잊힌단다. 환한 대낮에 자신을 미워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둠 속에서는 괜찮았다. 어둠 속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위로가 되었다. 방이 어둠에 완전히 잠긴 후에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던 순간, 눈이 시린 순간, 눈을 깜빡이던 순간, 그 순간마다 왈칵하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윤성희 작가의 상냥한 사람들 중에서 낭독했습니다. 함께 읽는 각자의 이야기 책팟. 오늘 같이 이야기할 책의 윤성희 작가님은 1999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받으면서 데뷔하셨다고 해요. 주로 큰 사건보다는 어떤 사소할 수도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되게 귀를 기울이는 작가다라는 평단의 평이 많더라고요. 오늘 읽을 이 상냥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을 궁금하게끔 하는 작은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는데요. 소설은 어린 시절 형군의 고물상이라는 드라마에 형구 동생 진구라는 인물을 아역 배우로서 연기했던 형민의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어른이 된 형민이 그 시절 그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 시절을 회상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형구가 그때 그 드라마 자신의 가족, 회사 동료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동안 형구의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또한 격가지로 계속 펼쳐지는 뭔가 끝없는 옴니버스 같은 장편 소설이었다 싶어요. 저 지금 되게 놀랐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형군의 고물상이군요. 네. 저는 진구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사회사도 얼핏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진구를 더 많이 기억한다고. 근데 그러게요. 사실은 형군의 고물상이니까 형이 주인공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 드라마에서 진구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왜 형구가 아닌 진구가 기억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그 진구가 너무 착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답지 않게 기특하게.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졌나 보더라고요. 형구, 진구, 아래 또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네. 그 여동생은 있었죠. 거의 업고 키운 역할이었죠. 진구가.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캐릭터가 나오고 이 책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그래도 그러니까 형민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따라가면서 보았으나 2부, 3부로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좀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몰입감 있게 확 읽어내기보다는 한 3일에 한 번쯤 들춰보면서 읽었거든요. 그 한 3일 정도 지나서 펼쳐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천일야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정말 나오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편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약간 불편했던 감정은 내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독서를 하는데 도무지 이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맺음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가.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펼쳐놓으면서 뭘 원하는 걸까 독자에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피로해지고 답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천일야화랑 비슷하다라는 결이 생각나면서 또 나름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2부가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딱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며 조금 피로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인물들을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니까 따라가야 하는 인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가 또 다른 인물로 바톤 터치하듯이 옮겨가서 그 인물을 또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피로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피로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야기를 약간 스킵하게 되는 순간 하고 깨닫은 지점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되게 듣고 싶어 하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지금 안 그러고 있다. 넘겨버리고 싶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든 순간 형민이 자기가 상냥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걸 자각한 순간에 저도 같이 자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다가 작가님은 계속 이 여러 인물에 대해 쓰시는데 큰 사건이 없어요? 라는 뉘앙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작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산책을 하다가 아파트를 보면 한 1000세대가 넘는 창문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집 한 집마다 다 사연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성희 작가님이 이야기 할머니다라고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이분의 주머니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군상들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게 줄줄줄줄 설탕 엮듯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는 대신 아까 민들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0세대가 있는 아파트에 하나하나 세대마다 있는 짧은 이야기들을 그냥 쫙 펼쳐놓으신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더라고요. 작가님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내성적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표현하려면 사실은 사소한 무언가 하나, 그 사소한 무언가 하나 이 여러 개가 모였을 때 비로소 그 입체적인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이 책에 나오는 그 여러 인물들도 그 인물들이 겪는 감정이나 어떤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해 주지 않잖아요. 그냥 그 인물들이 한 마디 혹은 어떤 행동 그런 거를 그냥 툭툭툭툭 던져 주셔요. 그런 거 던져 주신 거를 주어서 비로소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 인물들을 형민의 주변 사람으로 나오는 격가지 인물들도 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형민과 어떤 관계였고 무엇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형민과 나눴던 그냥 대화 한마디 넣거나 형민과 뭘 먹었던 걸 넣거나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넣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과 그때 형민의 감정이 어땠을지를 자꾸 엿보게 되니까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알려고 이 캐릭터를 알려고 깊이 집중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이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속에 이 형민이란 캐릭터를 이해하려면 이 형민 주변의 이 주변 인물들한테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진짜 집중해서 봐줘야 이 주변 사람들을 알고 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었던 형민을 제대로 알 수 있겠구나. 근데 나는 되게 궁금해하지 않게 됐구나 뒷부분에 가서. 근데 내가 살 때도 그렇다. 내 주변의 몇몇에 대해 굉장히 귀 기울였나? 라는 생각 질문하게 되면 읽었어요. 꼭 그렇게 자기 반성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항상 그 잘못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는 것도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책이 주는 메시지를 다르게 봤어요. 박대리의 이야기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언급하고 또 그 휴게소에서 사라진 딸을 찾느라 유자차 계속 이제 그 전단지 나눠주다가 유자차 한 잔 함께 하는 그 아저씨도 나오는데 그 부인이 잃어버린 딸을
찾느라 고생하는 부인이 어느 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딸이 왜 사라졌을까? 라는 질문을 내 딸이 누구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니까 뭔가 좀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계속 딸을 찾으려는 거기서 뭔가 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가족조차 가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다른 사람을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맞아요. 게 제가 받은 메시지거든요. 내가 그걸 뭐 집중해서가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자신조차도 일생이 걸려도 내가 나를 어느 순간 깨달았을 때 그 정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물며 타인이 타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책을 좀 읽었거든요. 마치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진구라는 형민을 앉혀두고 다른 사람이 이 형민을 보지 않고 진구를 추억하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라는 것이 그 형민이라는 사람과 대중 사이에 있을 때 작용하는 그 자신과 대중에 작용하는 또 뭔가가 있을 텐데 사실 이 카메라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항상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TV에 꼭 출연하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누구를 함부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이러한 사건들은 매일 일어난다. 그를 이해 못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적인 태도로 읽었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이고 형민이 진구 역할을 했을 때 계속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진구가 워낙 착한 인물이고 기특한 인물이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칭찬하고 반응이 그러니까 왠지 거기에 자기를 맞춰야 할 것 같은 부담을 갖고 자랐을 것 같은 거예요.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자라면서 자기도 그런 정도의 괜찮은 어른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회상을 하면서 그런 어른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거를 자각하는 것 같아요. 이 2부로 넘어가면서. 하지만 이제 3부에서는 마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느끼며 끝나지 않았나. 제일 마지막에 제2의 형민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형민의 삶부터 이제 좀 줄거리를 따라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민들레님이 발제 내신 거를 언급해 주시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요? 이 소설은 총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1부, 2부, 3부 매 한 가지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큰 틀로 보자면 1부는 약간 형민이 중심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2부로 넘어가면서 형민과 가까운 관계, 형민의 가족이나 형민의 직장 동료들 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퍼졌다고 생각하고 3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가족들의 주변 이야기 혹은 형민 직장 동료의 주변 이야기 형민의 동네 사람들 이야기로까지 인물이 큰 범위로 퍼져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1부 첫 장면이 사회자가 그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밤마다 여동생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받아쓰기에서 늘 만점을 받고 가난한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이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소개는 주인공 형민이 아니라 형민이 연기했던 아역 역할인 진구에 대한 소개예요. 소개말로도 형민이 어렸을 때 느꼈을 부담감이 첫 장면에서부터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회자가 진구를 소개하는데 형민이 소개된 게 아니라는 첫 장면에서부터요. 진구 역할을 연기했던 형민이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방송에 나와서 드라마를 연기했던 시점과 그 이후 살아온 시간들을 계속해서 회상하다가 돌연 스튜디오장을 뛰어나오면서 1부가 마무리돼요. 이 1부를 읽고 나서 형민이 왜 뛰쳐나갔을까?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매우 궁금했어요. 그 1부에서 보이는 형민의 행동은 사실 그 형민의 캐릭터를 이해해야
그 사람의 행동도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일부의 설정 자체 진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일부는 여러 사람의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자신을 자신으로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의 추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엔터테인 해줄 목적이 있는 그런 만남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친구에 대한 일상을 사회자와 함께 이때는 이랬죠, 저때는 저랬어요, 뭐 그때 사실 촬영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는 에피소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시절도 사실 형민의 일부죠.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오랜 시간을 그 친구로 살았었을 때, 그러니까 태어난 그 자양분이 그런 면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장시간 이제 노출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상호작용하다 보면 많은 진구의 캐릭터가 형민에게 스며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한 사람 인생에서 이제 막을 내리고 그로서 이제 살아가야 할 때, 형민이 그러니까 사춘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자꾸 오디션장을 들락날락 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실 그쪽으로 잘 일이 풀리지 않고 하면서 오롯이 이제 형민으로서 다시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죠. 혹은 뭐 궁금하더라도 알려주기 싫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질문을 올리신 것 중에 왜 형민은 스튜디오 밖으로 뛰쳐나갔을까? 라고 민들레님 질문 주셨는데, 노숙자를 어떻게 본인이 지하철에서 부축해서 밖으로 옮겼나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혼자 무언가를 깨닫고 뚝 이야기를 끊고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노숙자를,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숙자를 본인이 부축해서 나가는 와중에 그 사람의 침이 이제 자기 어깨에 흥건하게 젖게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더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뭐 몇 번의 이제 세탁을 하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지 않고 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깨달은 것일 텐데, 저는 그 지점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대중 앞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저도 답은 없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정리되어서 말을 하게 됨으로써. 왜 그전에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것을 마지막에 뭐라고 정의하기 전에 무서워진 거예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모두가 날 보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내가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그 기대랑 얼마나 다른 차이가 컸나, 이것을 알게 되어서 무서워서 뛰쳐나갔을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더 내 자신을 모르게 되어서. 어쩌면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더 모르게 돼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뛰쳐나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노숙자의 침 때문에 이렇게 젖었을 때 아마 그 어린 시절 자기가 그 친구의 역할을 하면서 여동생을 업었을 때 생각도 계속 났을 것 같아요. 그게 앞장면에서도 나오고 중간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특하다고 하거든요. 내내 그 역할을 했던 친구가 무거웠을 여동생을 업고, 친구도 어린데 업고 있으니까. 근데 형민은 이야기해요. 자기는 힘들었다고. 그리고 등이 축축했다고. 그 축축했던 느낌을 같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그때도 이 동생을 업어주는 게 당연하고 좋았던 친구가 아니라 무겁고 힘들었던 형민이었다는 거를 동시에 자각하지 않았을까.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혹은 두려움, 그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겠죠. 사람 마음이 되게 복잡 미묘하니까요. 그런 복잡 미묘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또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 마음이 딱 하나가 아니잖아요. 어떤 게 진짜 내 마음인가, 어떤 게 난가라는 혼란스러움이 그 오프닝 멘트에 나왔던 부분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좀 인상 깊거나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인물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 세 명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네에 살던 한 아저씨,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인데 딸이 어느 날 그 아저씨의 손을 실로 감고 마치 죄수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니까 우리 아빠가 잘못을 해서 제가 체포했어요 이러면서 지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나와서 보잖아요. 근데 딸이 우리 아빠가 뭐 엄마가 일찍 오라고 했는데도 늦게 오고 치킨 사오기로 했는데도 치킨 안 사오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 모습이. 근데 아빠는 이제 그게 이제 큰 대역 죄인이 된 듯 따라가면서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빨래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직업이 이제 버스 운전사인데 승객 한 명이 누구를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하다가 당신이 운전을 이따위로 해서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이 좀 완전히 변하게 되죠. 딸과 부인에게도 막 욕도 하게 되고 술만 먹고 좀 그렇게 되는데 그때쯤 형민이 이제 군대에 있는 시절로 나와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나와서 그 아저씨가 이제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있을 때 잠시 대화를 하거든요. 시끄러워서 그랬어. 다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아저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군인이었던 형민은 막 주랭랑을 친 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남았는데 어느 순간에 형민이 그 아저씨의 마음을 알 것도 같다라고 한 게 스튜디오에서 뛰어나갈 때 그 아저씨의 심정을 좀 공감했더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끄럽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다라는 느낌. 그게 좀 인상에 남아요. 어떤 한 순간 현민이 회상하는 순간이나 회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양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사실 그 아저씨도 굉장히 다정하고 상냥한 가장이었고 아버지였는데 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그 사람인데 무엇이 하나가 딱 그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때 군인이었던 형민은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어 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이 공포였는데 나중에 삶을 이제 다 살고 본인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본인의 과거를 되짚으면서 얘기하다 보니 그 노숙자를 대했던 그 자신의 상황과 그때 뛰쳐나왔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보니 그 아저씨의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어 라는 게 공감이 됐다는 말은 그 세월을 지나고 본인 이야기를 짚어보면서 어느 순간 이제 공감이 됐다는 말일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동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크잖아요. 근데 또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진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측은지심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에게 연민을 느끼는 마음은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연민을 느끼는 순간이 내가 그 사람이 오롯이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나는 곧 그 경험에서 빠져나오겠죠. 난 그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을 하고 마음이 아프다거나 기쁘다거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깊게 공감한다는 거는 그런 연민의 순간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형민이 그때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거랑 그런 장면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뭔가 느꼈다면 그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상황에 좀 공감한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형민과 그 아내와의 관계성이 제일 좀 눈에 띄었어요. 형민이 아내와 처음 만났던 그 계기가 쌍화탕 사건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형민은 그냥 농담반으로 건넸던 그 말에 형민의 마음을 오해를 한 거잖아요. 형민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따뜻한 사람, 뭔가를 좀 사람을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형민에게 마음을 주고 그게 발전이 돼서 둘이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인데 막상 형민과 결혼해서 살아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많이 달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둘이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제가 그 아내와 형민과의 그 관계성을 지켜봤을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힘들었지만, 작가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어렴풋이 이건 아니었을까라고 좀 짐작이 됐던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형민 본인을 제외하면 형민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물론 가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친구, 지인들이 될 텐데, 형민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아내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작가님이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 아내와의 그 이혼, 결국 아내의 그 죽음까지 이르는 그 과정들을 따라가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가님한테. 다른 짤막한 에피소드에서는 그 사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고, 슬프다거나 아쉽다거나 그런 감정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아내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뭔가 뭉뚱그레한 느낌? 뭔가 흐릿하고, 작가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을 오래 알고 같이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그 아내와의 관계성을 약간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그 관계성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왜 이혼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형민 자신도 모르지 않을까요? 자기가 왜 이혼을 했고 그랬을 것 아내가 같아요. 그랬는지. 그러니까 네. 누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지도 안 나왔어요. 네. 네. 근데 형민의 캐릭터 자체가 좀 그렇다고 생각한 게 48쪽 중간에 보면 그제야 형민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조과장이 출근하지 않아요. 같이 근무했던 조과장이 며칠이나 출근하지 않아. 몇 년을 함께했던 직원이. 근데 전화 한번 걸어보거나 찾아가 보지 않고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은 거죠. 중간중간에 그 타인에 대해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형민의 모습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족에게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나 딸에게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사실 별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어느 순간 멈췄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제가 제일 서두에서 말했던 총평에 대한 느낌이에요. 누군가를 계속 과거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이해하기를 이제 멈췄어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게 작가님의 의도라고 저는 이제 조금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이해하는 것은. 순간순간에 스쳐가는 생각. 그것도 내가 그 순간에는 굉장히 깨달음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후에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아까 그 휴게소에서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말 중에 왜 딸이 없어졌을까? 근데 그녀 신고를 하자 경찰들이 그 나이 때는 스스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수색을 안 해주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부인과 찾고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들어보니 내가 알던 딸과 굉장히 달랐다. 또 한 문장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녀가 남겼던, 그 딸이 남겼던 메모 같은 거, 딸이 읽던 책에 귀퉁이에 쓰여져 있던 한 구절,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내가 몰랐던 우리 딸의 어떤 면을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또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시선으로 이 모든 등장인물들을 좀 보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죠. 사실 너무 단서가 적어요. 예, 지금 럭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까웠다 헤어지는 그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조차 뭔가 단서를 주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여러 추측을 동원해서 그걸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완전 반대예요. 그